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52시간 노동제를 개편하겠다는 어제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미 지난주에 예고됐습니다. 보도자료도 공개했고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담당 장관의 발표에 앞서 아침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고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방향과 계획을 발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민간 연구회,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확정,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발표는 이미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된 거였고 인수위 국정과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야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확보한 7시간 분량의 통신 첩보엔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숨진 공무원이 오랜 표류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월북 여부를 묻는 북한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월북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가 신속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방치했고 월북 가능성 쪽으로 해경의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또 해경에 가서 월북을 하는 쪽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월북몰이에 관해서 직권 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당시 여러 갈래의 군 특수 감청 정보를 분석하면 월북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요. 수사 개입 의혹을 받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측도 재직 당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수사 방향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특수 상황에서 사실 확인과 투명한 공개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전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며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또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해경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과 해경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의 물갈이도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장 27명 모두가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사용하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체됐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원훈도 부활했습니다. 곽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이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정보 담당을 포함한 전 부서의 국장들이 공석이 된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혹시라도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과 차장, 기조실장들이 잘 챙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을 대표하는 직무 자세를 새긴 원훈석도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원훈석이 23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이 원훈은 1961년부터 37년간 사용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오던 그 기관이 이제 새 출발해서 새로운 체제화해서 나가는.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원훈은 매번 바뀌어왔습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바꾼 원훈석이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쓰여져 국정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사찰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훈이 다시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개혁된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며 원훈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 일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바닥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집니다. 조금 뒤 황급히 뛰어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남성이 있던 자리에서는 아기 고양이 사체가 노끈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낮에 초등학교 바로 옆 통학로에서 발생했는데 현장을 지나간 다수의 학생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가 자기 눈으로 본 거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서 트라우마나 이런 걸 생각이 오래 갈까 봐 다들 걱정하고. 용의자는 살해한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물체가 그냥 은박지에 쌓여 있었대요.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체인지를 몰랐대요. 숨진 고양이는 인근 주민이 돌보던 아기 길고양이였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애들이 꼭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일대에선 지난 1년간 대여섯 마리의 길고양이와 강아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한 남자가 고양이를 괴롭히고 발기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경찰은 CCTV에 촬영된 용의자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8년 전 한 남편이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숨지면 95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6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이 남편이 무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승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의 40대 남편은 거의 안 다쳤지만 조수석에 앉은 임신 7개월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숨지면 모두 95억 원의 보험금이 남편 등에게 지급되도록 26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아내 시신에선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살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구속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결론 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6년 만에 부부관계와 경제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보험 사기와 살인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보험금을 달라는 남편, 줄 수 없다는 보험사, 95억 원을 둔 법정 공방 2차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까지 1심 재판 4건이 마무리됐는데 모두 형사재판 결과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고 계약했거나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될 텐데 판결은 2대2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아내의 한국말 실력이 예상 밖의 변수가 됐습니다. 아내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채 계약했다는 보험 설계사의 실토,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라 2개 재판에선 계약을 무효라고 본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했다, 서면 동의했다라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보험금은 약 34억 원. 다음 달 판결이 하나 더 예정돼 있고 1심에 불복한 항소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5억 원 보험금을 둘러싼 재판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